오늘 이렇게 부여에서 인문학 독서 아카데미라는 그 프로그램 속에 시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글쎄 오늘 유명한 연예인이 이곳에 왔다든지 유명한 가수가 왔으면 훨씬 이 자리가 꽉 찼을지도 모르는데 또 제 강의 내용이 돈을 왕창 버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건강 장수의 프로그램이었으면 더 아마 상황리에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래도 시를 사랑하고 인문학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부여에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그 용기와 위로를 갖습니다. 오늘 그 시란 무엇인가 이 내용은 그동안 제가 부여에서 시 창작 아카데미로 한 3년 이렇게 강의를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강의를 들은 분들은 많이 들어온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런 분들에게는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시가 필요한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전제로 들어가면서 몇 개 이야기를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텔레비에서 그 코미디 프로에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다. 그럼 100명 중에 1등이면 99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1000명 중에 1등만 알아주면 그럼 999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1등만 알아준다면 과연 그게 평등한 사회인가? 공평한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1등만 영웅처럼 취급하는 사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그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등수를 정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 서열을 정하고 계급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을 차별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에 영화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이런 영화였습니다. 원래 그것은 소설이었습니다.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작품의 내용은 이 크라인바움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 이 이야기는 미국의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명문 고등학교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명문 고등학교란 대학 진학 잘하고 특히 인류대학 많이 가고 특히 인류대학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기 있는 학과를 많이 진학시키는 고등학교 그게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이 웰튼 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건 미국의 아주 명문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철저히 학생들을 기숙사에 집어넣고 정말 3년 동안 학생들을 기계처럼 공부 기계처럼 합니다. 진학도 취미도 그것은 학생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희망하는 곳을 가야 되고 또 선생님이 원하는 쪽에 그룹 활동을 해야 됩니다. 24시간 그들은 기계처럼 밥 먹고 기계 공부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그 고등학교에 키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새로 부임했어요. 과목은 국어 선생이었어요. 와보니까 이건 기계 공장이에요. 공부 공장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이게 아니다. 좀 젊어서 마음껏 뛰고 그 꿈을 스스로 펴는 것 그게 진정한 고등학교가 아니냐.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시도 가리키고 문학을 강의하면서 좀 자유롭게 그리고 마음껏 뛰면서 살으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감동을 받은 토드라는 학생이 그는 정말 연극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 활동도 하고 이렇게 그 선생님과 같이 지내는데 부모님은 철저히 이 학생을 의과대학 가서 의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의과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은 기숙사비고 학비고 일체 부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이 학생과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안 돼서 이 학생이 자살한다는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이렇게 명예와 그리고 취업과 또 권력과 그런 그런 어떤 욕망 속에서 모든 것들이 가치가 결정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인이 죽은 사회란 도대체 어떤 사회일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출세와 명예와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사회, 그게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니냐. 얼마 전 뉴스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노숙자 아주머니를 이렇게 만났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 노숙자 아주머니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대학교 교수입니다. 하나는 또 기업의 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집에서 쫓겨나서 바로 서울역 지하에서 노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전부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얘기인가?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헉슬리가 그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을 쓰면서 이미 80년 전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아주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앞으로 이 세계는 부모가 자식을 낳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여자로서 고통은 바로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을 낳는 것을 부모가 대신하지 말고 공장에서 할 수는 없을까? 마치 병아리 인공 부화장에서 깨듯이. 그래서 앞으로 발전된 사회에서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것, 편한 것, 여자는 임신할 고통을 느낄 필요 없고 해산의 고통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장에서 사람을 무지한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에 또 사실 24시간 인생이 살다 보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일하고 힘들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 기분 나쁠 때 그것도 해결하면 돼요. 그게 해피드럭입니다. 한 알만 먹으면 24시간 아주 행복합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약 한 알만 먹으면 24시간 해피해요. 자, 이런 사회, 이것을 바로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미래 사회를 그려본 어느 소설가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 사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마치 원숭이같이 취급을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야만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는 살다 결국은 쫓겨다니다가 돌 맞고 침뱉음을 받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신이 필요하고 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가 필요하다. 그게 있는 사회가 이게 살맛 나는 사회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모든 것이 되는 사회, 이것이 살맛 나는 사회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전통적인 그 이야기 속에 별주부전이 있습니다. 얘기는 간단합니다. 영국의 용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가 나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토끼의 간을 먹어야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주 자라가 이 토끼를 꼬십니다. 야, 네가 용왕에 오면은 호의호식을 하도록 해 줄 것이니까 간만 좀 달라.
결국 이 토끼의 갈등은 그것입니다. 내가 간을 빼주고 영공에 가서 호의호식할까? 아니면 간을 지키면서 이 자유스러운 산천에서 마음껏 살까? 글쎄 우리들의 삶의 고민도 그런 데 있지는 않을까요? 결국 우리들은 가치냐 현실이냐 물질이냐 정신이냐 영혼이냐 그리고 현실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로 우리는 갈등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옛날부터 이 개미와 배짱이 얘기도 있었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사는 것의 하나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배짱이는 여러분들 노래 부르는 게으른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려면 노래도 부를 수 없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들 삶이 지나치게 실용주의만을 추구하고 현실주의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 이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플라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그 사회는 철인들이 모여있는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아주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사회입니다. 그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그 사회에서는 시인들은 쫓아내야 된다. 왜 쫓아내야 되느냐? 철인들은 지식인들은 늘 진리를 추구한다. 근데 시인들이란 하는 일이 뭐냐? 기껏해야 노래나 부르고 사랑이나 읊조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이 사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게 바로 유명한 시인 추방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오늘날 사회를 우리는 물신주의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이 신이 된 사회.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이 바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만능의 사회.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실용중심, 지식중심, 돈중심. 그게 바로 오늘의 사회다.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됐을 때 이 세상이 삭막하고 살맛 나는 사회가 아니지 않느냐. 결국 물질이냐 돈이냐 출세냐 명예냐 권력이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회, 바로 그런 사회를 우리는 인문학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인문학이 무엇입니까? 인문학은 문사철, 그 문이란 문학입니다. 사는 역사, 철은 철학입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욕망과 이런 것들만 팽배한 사회, 이런 사회에서 정말 이 문학, 그리고 역사, 철학,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참 피폐한 사회. 그래서 인문학의 위기다. 그래서 요즘 한참 인문학 강좌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인문학이냐? 좀 우리나라도 이제 3만 불 시대입니다. 그럼 먹고 살만한 때가 됐어요. 요즘 다 못 살겠다고 말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은 경제력이 10위 내외가 된다고 말해요. 그럼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좀 이제 우리도 좀 뭔가 그 10위권의 그런 어떤 품위를 갖추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언젠가 조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자. 그러한 방법이 하나 있고, 개같이 벌어서 천사처럼 쓰자. 지금 우리가 지금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어떻게 벌어서 쓰고 있는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쓰느냐? 개처럼 쓸 것이냐? 천사처럼 쓸 것이냐? 자, 여기에 바로 인문학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에서
이제 20세기가 아니라 오늘날은 21세기다. 21세기는 대단히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는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 방식 그리고 생활 방식의 변화 속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미래학자 그 엘빈 토플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인류의 역사는 농업 시대에서 공업 시대에서 이제는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가 더 발전한 뭔 시대가 오느냐? 문화산업 시대가 온다. 문화산업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 중심의 것보다는 문화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19세기, 20세기, 21세기를 다른 말로 할 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라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이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아마 IT 산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입니다. 요즘 그 국가에서도 창조 경제에서 창조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창조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상상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산업도 어떤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고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또는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문화가 이 시대에 중요한 산업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그 개미 시대에서 어찌 보면 배짱이 시대로 전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노래 부르던 배짱이가 오늘날은 더 각광을 받는 시대다. 뭐 그런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굴뚝 산업의 산업 발달을 얘기하지만 언젠가 그 영국의 조행 롤링의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만화처럼 이렇게 환상적인 판타지 소설이 있었습니다. 한 작가의 이 소설이 우리나라 정말 현대자동차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다. 그것은 이 문화산업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근데 이 문화산업을 주도하는 것이 뭐냐? 상상력이고, 그러면 상상력 속에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오늘 말하고자 하는 시가 있다. 시정신이 있고 바로 문학이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앞서서 이런 전제를 깔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시의 기본적인 세계, 시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는 제일 먼저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거의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되면은 이걸 확실히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 뭐냐 할 때는 시가 소설과 어떻게 다르냐, 시가 산문과 어떻게 다르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일반 문장이나 산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 그 첫째 요소가 시는 객관적인 세계보다 주관적인 세계를 추구한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객관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이성적이고 그리고 표면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궁극적으로 그런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것,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것, 표면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시인의 자세고 시인의 의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을에 국화가 많이 피고 있는데요. 국화란 무엇인가? 이것을 만약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한다면 국화는 식물 중에 하나다. 꽃 중에 하나다. 가을에 피는 노란 꽃도 있고 하얀 꽃도 있고 향기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이고 그게 가장 객관적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국화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서정주의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전혀 그런 객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국화꽃이 피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햇빛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수분과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게 객관적 국화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 서정주는 국화가 어떻게 피었냐? 서쪽 새가 봄부터 울어가지고 피었다.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운 것이 국화꽃을 피우게 한 것이다. 전혀 과학적이 아닙니다. 객관적이도 아니고 이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시인은 어떤 사물을 해석하는데 전혀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해석, 주관적으로 사물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관적으로 본다. 주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객관적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글쎄요. 여러분들은 국화가 무엇인가를 사전적으로 봐봤자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래. 더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화가 식물이라든지 또는 꽃의 일종이라든지 그런 거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정주의 국화옆에서는 한 번 읽고 그 다음 또 읽어도 왜 재미가 있죠? 어째서 국화옆에서는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고 매력이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것이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관적인 것이 헐떤 우리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 바로 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본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보는 것 속에서 감동이 있고 느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손이란 무엇인가? 손이란 무엇인가? 그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손은 신체의 일부고 물건을 잡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손에 대해서 평소 얼마나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시인 이성선은 손에 대한 명상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의 얼굴이 보인다. 내게로 불 밝혀 가야 하는 땅이 보인다. 세상을 다 받아들이고도 비어있는 손, 잠들지 못하는 나라, 산맥이 일어서고 골짜기가 깊다. 강물이 꿈을 꾼다. 바다가 깨어있다. 미래인의 음성이 들리는 곳. 손바닥 깊이 들어가면 고요하다. 이 고요한 길 속에 길이 엇갈려져 끝이 없다. 손바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의 얼굴이 보인다. 보입니까? 네,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손바닥 속에서 내 얼굴을 봅니다. 네, 주관적으로 봅니다. 바로 이것이 주관적인 인식이죠. 내게로 불 밝혀 가야 하는 땅이 보인다. 역시 그 주관적입니다. 세상을 다 받아들고도 비어있는 손. 내 손의 모습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잠들 손은 쉴 날이 없어요. 산맥이 일어서고 골짜기가 깊다. 네, 참 오랜 세월 많은 고생해온 것이 손이죠.
강물이 꿈을 꾼다. 바다가 깨어있다. 손속에 그런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미래의 내 음성이 들리는 곳, 손바닥 깊이 들어가 보면 고요하다. 이 고요한 길 속에 길이 엇갈려 끝이 없다. 무한한 미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바닥을 보면서. 자, 이런 얘기들은 철저히 주관적인 인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객관적 인식이냐 주관적 인식이냐, 이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좀 시학적으로 말할 때 그것을 이성적 인식이냐 감성적 인식이냐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 인식이냐 감성적 인식이냐. 인간의 사고방식은 두 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하죠. 하나는 이성적 기능이고 하나는 감성적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이다 객관이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이성적 기능과 감성적 기능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적 기능, 이것은 바로 지혜, 또는 지식, 합리성, 과학성, 뭐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세계가 이성적 세계입니다. 야, 이성적으로 말하라. 그러니까 대화할 때도 야, 감성적으로 말하지 마,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말하라. 이성적으로 해야만 진리가 되고 객관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성을 중요시합니다. 이성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것을 우리는 이성만능주의 또는 이성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이성적 기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성만 있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 그게 바로 근대 휴머니즘입니다. 근대 르네상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도 필요 없어. 우리는 이성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바로 이성만능주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성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바로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성과 감성을 가진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는 늘 이성만, 이성적 사고만을 앞세우고 이성적 사고만 해야 된다는 그런 그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나오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것이 사고방식인데 최근에 뇌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뇌를 분석해 보니까 뇌에는 두 기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좌뇌와 우뇌. 좌뇌에서는 이성적 기능을 담당하고 우뇌에서는 감성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뇌를 상한 사람은 계산을 못해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뇌를 상한 사람은 부모가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못합니다. 다시는 감정이 없습니다. 결국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그냥 우리가 이성이다 감성이다 그냥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구호가 아닙니다. 이성적 기능과 감성적 기능은 조물주가 인간에게 허용한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그 얘기를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이성적 기능 50%, 그리고 감성적 기능 50%. 뇌를 쪼개보면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성적 기능, 한쪽은 감성적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삶이란 이성적 기능과 감성적 기능, 이성적 기능 50%, 감성적 기능 50% 합쳐서 100% 인생은 그 기능을 다 행사할 때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현실은 이성만 계속 발전시키고 이성만을 최고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정신의 반신불수다.
우리는 신이 준, 조물주가 준 나머지 50%를 포기하고 이성만 갖고 사는 정신의 반신불수다. 반쪽밖에 살지 못하는 삶이다.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 감성을 개발하라. 그리고 정말 천재적 사고는 어디서 나오냐? 전부 다 감성, 운해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해를 키워라. 그래서 요즘 천재교육에서 가장 부르짖는 구호가 운해를 키워라. 운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너무 이 좌뇌 중심의 교육만 해왔고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 감성의 회복,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의 문제점이 뭐냐? 지식, 기술, 이성만을 중시하는 이성중심주의가 인간의 물질적, 기술적, 지적, 권력 등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질 때 세상은 철저히 따지고 내 것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다가 서로 치고받다가 죽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소외가 있고 고독이 있고 갈등이 있고 비극이 있다. 사회학자 그래서 하버마스가 이러한 현실을 타락한 이성의 사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와서 정말 물질과 문명과 기술,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무서운 전쟁,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이성이 중요하시다면 근대 르네상스에서부터 현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이성이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라면 하루하루 세상은 좋아지고 역사는 좋아져야 될 텐데 어째서 20세기에 와서 세계대전이 2번이나 일어났는가? 이런 상황을 보고 영국의 유명한 그 T.S. 엘리엇이라는 그 시인이 노벨상까지 받은 분입니다. 황무지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세상은 다시 말해 이성만 중요시하는 기술과 그리고 권력과 물질만을 중요시하는 이 사회를 황무지다.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이 황무지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황무지라는 시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은 없고 오직 바위뿐. 바위만 있고 물은 없고 모래뿐. 산중에 감돌아 오르는 길, 물 없는 바위에 산을 감돌아 오르는 길. 만일 물이 있다면 우리는 멈춰 마실 텐데 바위 사이에서는 멈추지도 생각하지도 못한다. 땀은 마르고 발은 모래 속에 빠진다. 만일 바위 사이에 물이 있다면 침도 못 뱉는 썩은 이빨에 죽은 산 아가리. 여기선 설 수도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다. 산중엔 침묵조차 없다. 다만 비없는 메마른 불모의 천둥만 있다. 산중엔 고독조차 없다. 다만 불꽃이 물한 성난 얼굴들이 으르렁댈 뿐. 이렇게 현대를 황무지로 표현하면서 물도 없고 오직 바위만 있고 산이고 모래만 있고 그래서 갈증을 느끼면서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을 그립니다. 자, 물기가 없어서 침 뱉을 수조차도 없는, 그래서 침도 못 뱉는 썩은 이빨에 죽은 산 아가리 같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여기선 설 수도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다. 이게 바로 경쟁하는 사회의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런 시로 결국 그는 아마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만 어찌 보면은 20세기 이 문명사회를 고발한 아주 그 예언적인 시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 감성 중심으로의 바로 시, 그걸 다른 말로 할 때 가슴의 세계와 머리의 세계라고도 말합니다. 이성은 머리로 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감성은 내 가슴으로 느끼는 세계죠. 그래서 유명한 그 러시아의 푸슈긴이라는 그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칸트의 혈관에는 이성이라는 맹물만 흐른다. 여러분들 칸트가 누굽니까? 근대 철학의 할아버지입니다. 모든 지식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칸트입니다. 그러나 그 칸트의 혈관에는 이성이라는 맹물이 흐른다. 다시 말하면 뜨거운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맹물만 흐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에는, 그리고 문학 또는 이 문장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식의 문학이고 하나는 힘의 문학이다.